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주정민 교수입니다. 4.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에서는 공천자 발표를 시작했고 24일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후보자 공천이 지연되면서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CNB 광주방송, 광주경실련, 전남일보, 그리고 광주 CBS 공동주관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이 당면한 여러 현안 가운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 현안들을 놓고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김연욱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소개합니다. 예, 이용섭입니다. 네,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장병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광주시당 장화동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화동입니다. 네, 오늘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먼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이 있겠고, 그리고 공통 주제에 대한 보충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토론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상대자와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뒤 보충 토론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주제는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취업난 속에 연애와 결혼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청년 세대의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9.5%입니다.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청년 정책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각 당의 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연욱 전 부대변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사회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 선거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총선 정책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장병환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님 이 두 분은 장관도 하셨고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정치인인데 제가 이런 정치 신인이 큰 어른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 듭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적어도 국회의원급이 나와서 이렇게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정치 신이 나서서 토론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권투로 말하면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선수하고 이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무튼 두 분은 이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총괄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 실업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당의 정책은 첫째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 아카데미는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 모치가 있지만은 서울에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인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 장학금을 주고 일정 시간 벤처 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부의 청년정책 실패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를 7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매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우선 공공분을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전체 취업자의 21.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7.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의 절반 수준만큼만 청년 고용을 늘려도 여기에서 3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기서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100시간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는 1,750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만 나누어도 1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엔포드 세대로 지칭되는 오늘날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청년 정책을 단순한 시혜성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약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청년 정책은 크게 보아서 취업 전 교육 및 구직 지원과 청년 생활의 사회 안전망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약 1.2%포인트 낮춰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적 소득분위 산정으로 실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구제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요. 특히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고용보험 제도에 도입하고 이런 걸 도입했고요. 특히 청년 세대에게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한 청년 희망주택 공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당의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의 교육 및 구직활동 기간의 안정성과 경제활동의 중추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의당 광주시당 장화동 경제민주화 특위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예, 정의당은 두 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확대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디딤돌 급여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 고용 할당제는 청년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는 3%의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하고 이 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간 기업은 예외로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고 고졸이나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법을 대폭 손질해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청년 고용의 질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에서 5% 이상을 청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공부문에서 1만 5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기업의 경우 23만 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이 청년 고용에 쓰이도록 유도하는 그런 대안으로도 작용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5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 중에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매년 540만 원 정도의 취업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각 당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지금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36.2%로 7개 광역시나 특별시 중에서 공동으로 꼴찌입니다. 전체 평균이 42%니까 우리 실업률이 많이 높은 것이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물 경쟁이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나오면서 대학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서 인물들이 빠져나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본질적인 대책은 강주 와야만 볼 수 있고 강주 와야만 일할 수 있고 강주 와야만 느낄 수 있는 강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이거 계속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예, 다음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의장 네. 답변 차례입니다. 네, 우리 광주의 청년 일자리는 광주의 어떤 지정학적 여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6개 공기업과 정부기관이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연계한 첨단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첫 번째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연구원이나거나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추진하고요. 특히 이런 기관들은 역시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추진될 때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젊은이들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할당제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법적 규정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광주시당 정화동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답변 차례입니다. 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광주에 심각합니다. 그만큼 산업 기반이 취약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당연히 지역 인재의 타지로 유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지방정부 그리고 노동계와 광주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는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 의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2015년 지역인재 채용률이 13.5%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해서 광주 전남 청년들의 구직 기회를 확대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을 나오더라도 채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원하는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역 인재 35% 이상 채용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연욱 전 부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예, 광주의 청년 실업 문제는 지방인재다 호남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은 급여가 이쪽 지역에 급여가 적고 그리고 일자리 선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지역 젊은이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추진 매체가 필요한데요. 그 적당한 매체는 바로 그 일자리 창조 허브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센터에는 호남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권 일자리 창출 허브 센터를 제가 출마하게 되는 광주 서구 쪽에 설치해서 광주뿐 아니라 전남, 전북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브 센터가 들어선다면은 호남 지역의 젊은이들의 취업 어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각 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바로 보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토론자를 자유롭게 지정해서 앞서 답변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1분 30초, 답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장병환 정책위 의장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정의당 장화동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아이디어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를 사실은 전남의 이 그 혁신도시인 것으로 이렇게 취급이 돼서 광주에서 좀 준비가 미흡합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관이 있고
또 별로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이 한전과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킨다거나 또 한전이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에 적극적으로 저희 당 차원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로 이 혁신도시 기관들과 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한전을 나주로 이전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 전남의 2개 광역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그 정책이 결정이 됐을 때 전국적인 모범으로도 칭송받고 그런 의미가 충분히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정말 큰 공기업이 나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나주로 내려와서 지역에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광주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맞으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확산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업보다 한전 직원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나주로 내려오는 것을 포기하는 비율이 어떤 공기업보다 제일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 전남 지역이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저희들은 산업계와 학계와 그리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부까지가 망라되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팀을 시급히 구성을 해서 이게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장화동 위원장께 보충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현옥 부대변인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청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10년이 다 돼가는 두 번의 새누리당 정부에서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법안 중에 소위 말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대통령께서 화를 버럭 내시고 국회를 야단을 치고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기간제법을 통과하고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법은 노동자의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거고요. 비정규직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을 더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청년 고용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그 노동개혁 법안이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로 실제로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그 이제 정년을 하신 그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노동개혁 5개 법안인데 이 법안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정말 그 청년들이나 이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취업을 제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그 어떤 당량을 떠나서 정말 그 청년들과 우리 실업자들이 좀 더 그 많은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김현욱 전 부대변인 질문 차례입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 분의 어떤 당과 다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청년 수당 부분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섭 총선 정책 공약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청년 수당을 모든 당들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청년 수당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남의 우리 이재명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청년 수당들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부분들 물론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게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은 낚시를 했을 때 고기 잡는 그런 요령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단지 고기만 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청년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제가 말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우리 김현욱 부대변인께서 모두에 시작할 때 덕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김 부대변인께서 지역의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한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매우 이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준비하고 찾을 수 있는 6개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그것도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한 달에 60만 원씩 6개월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계도 유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재원입니다. 재원이 없이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돈을 얼마를 썼습니까? 22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낭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13조를 썼습니다. 이런 22조, 13조의 10분의 1만 아껴도 이런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인기성 정책이라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고통받고 있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이용섭 총선정책 공약단장 질문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우리 정부 여당이니까 새누리당 김현욱 부대변인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우리 당의 박혜자 의원과 함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했고 한국전력처럼 공공기관도 35% 이상을 지방대학 나온 사람을 채용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아까 김현욱 부대변인께서는 희망아카데미 확충하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기 수준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저는 너무 절박함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새누리당 공약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유턴시키면 10%만 유턴해도 50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 이르는 사람이 191만 명입니다. 그중에 한국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191만 명의 10%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19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만 명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진출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을 위해서 이쪽에 저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는 중국으로 저희 임금이 쌌기 때문에 저희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물가나 여러 가지 임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쪽 다시 우리나라 유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유턴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은 그쪽에 그 어떤 물가나 그 임금이 비싸서 그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쪽에 살 수 있는 기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이쪽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그 광주나 전남이 중국과 가장 밀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밀접한 그런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쪽에 그 와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불평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 우리 지역을 보면 광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지역 내 총 생산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과밀 현상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산층 붕괴와 빈부 양극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화동 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 양극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조세제도, 즉 조세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3,700여 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5천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의당은 상속 증여세율을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각종 정책 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MB 감세 이전 수준 25%로 회복해서 연간 8조 원 수준의 신규 재원을 마련하고 사내 유보금 중 업무 무관 자산의 운용 수익, 이자나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한 10% 할증 과세를 도입해서 매년 3조 원의 추가 세입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하며 낙수 효과의 현상에서 벗어나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의 부자를 위해서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한 경제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은 정의롭지 못한 체제입니다. 불평등 발전 전략,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을 과감히 청산하고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정의로운 경제 체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현욱 전 부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저 중산층이 잘 살아야 국가 경제도 잘 유지됩니다. 과거에 로마가 그랬고 박스 아메리카인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산층이 강건해야 지속적 소비가 이루어져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당의 4.13 그 총선 공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임금 격차 해소입니다. 사회 격차를 줄이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우선 현재 2014년 기준인데요. 대기업 대비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20대 총선이 끝나는 2020년까지 70%로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좀 더 확산을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나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목 상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이제 전통 있는 골목 명가를 육성할 것입니다. 장기간 이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7년 이상 된 자영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섭 총선정책 공약당장 답변 순서입니다. 예,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심각한 진원지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에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화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777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37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걸 하나 준비해서 왔는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37 플랜이 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가계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0%대에서 70%대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60%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걸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MF 예안이기 이전에는 중산층이 73%까지 갔습니다. 이게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70%까지 올리겠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37 플랜입니다. 무엇을 해서 할 거냐?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 두겠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20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장병환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네, 빈부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소득 불균형에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이 문제인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또 임금 수준도 정규직의 6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실질적 임금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4대 보험 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지금 49.6%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특히 노인들의 지금 일자리 지원이 단순 용돈 사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또 일자리 수도 30만 개에서 6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또 연간 9개월만 실시하는 것을 역시 12개월로 시켜서 어른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상대 토론자를 지정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인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1분 30초, 답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현욱 전 부대변인 질문해 주시죠. 네. 장화동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론 말씀하실 때 어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성장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은 1%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99%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의 구조가 많이 발생했었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죠. 삼성과 삼성을 비롯한 어떤 대기업들인데 그러한 기업들도 물론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발전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관통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과 언론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세수를 분석해 본 결과로 나와 있는 결과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경제 체제를 강화해 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계를 인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전체 노동자들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부 통계에서 잡혀있지 않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 50%가 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정부 하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정부 여당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백성들은 가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질의는 장하동 위원장께 정의당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하동 위원장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된다. 성장률 수치 중심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 다 더불어민주당과 방향성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아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얘기 중에 상속증여세를 현재 최고세율이 50%죠? 이걸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지방세까지 합하면 55%거든요. 근데 상속증여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저항이 우려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기를 기피할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또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게 법인세 세율을 현재 22%인데 25%로 올리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방세까지 합하면 27.5%가 되고 OECD보다 훨씬 높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 명목세율을 올려도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게 내버리면 실효세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하동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상속증여세를 일괄 50%로 강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상속세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각급 50%를 최대 상한선으로 해서 40%대부터 50%까지 이렇게 세율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대로 일괄 높이자고 하는 거고요. 이것에 의한 조세 저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세 저항이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몇 %에 해당하는 저항인지가 저는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 생각하고 그게 극소수의 부자들의 한정된 문제라면 그런 조세 저항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큰 그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감당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실효세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5%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통해서 지금 거의 1000조, 어떤 분들은 700조라고 얘기하는 이 사내 유보금이 우리 사회 경제의 건강함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 이 법인세 세율 문제는 다른 어떤 국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사실 25%를 넘어서 더 부과해도 우리 경제 체질에 있어서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의장 질문해 주시죠. 네, 새누리당 김현욱 부대변인께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보면 예를 들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대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소득 중에서 대기업 사실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 새누리당 정부 8년 동안 이 기업으로 흘러가는 부가가치는 약 6%포인트가 높아진 반면 또 가계소득으로 가는 부분은 약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나라의 부가 대기업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명확히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으로 흘러가는 그 부가가치를 조금 줄이고 또 가계로 흘러가는 부가가치를 좀 늘릴 수 있는 소득 주도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산업정책 그리고 어떤 세제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하자 하면 아주 화들짝 놀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뒤가 다른 정책으로는 사회 양극화 문제가 결코 해소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아주 전면적으로 기조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정치 신인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는 우리 두 지역의 이제 어르신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경력이나 예선처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용섭 그 단장님 같은 경우도 뭐 2번의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까지 다 역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여기 제가 이제 호남에서는 완전히 야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 정부에서 이 잘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좀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 호남에 정말 이쪽 지역의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국회에 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새누리당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이 모든 것을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문에 양극화가 계속 심화됐다라고 주장한 것은 너무 억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97년 IMF 이후에 이런 양극화 현상은 그때부터 계속 심화됐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계속 좀 심화된 그런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광주시당 정하동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양극화하고 다시 말씀드린 비정규직의 확산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또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이 자영업과 중소상인들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10명이 창업을 하면 3년 이내에 8명이 폐업을 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중 80%가 영세 자영업자로 자기 고용의 질이 대단히 나쁜 상태임에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문어발식 확장이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합 쇼핑몰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나 감소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종이 거의 80%, 의료, 신발, 가죽제품은 50%가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광주시가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서울이나 전주 등은 오히려 그런 제도 방향을 벗어나서 지역 상권을 우선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이런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장하동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자영사업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OECD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사업자 비중이 한 15%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29%거든요. 그 자영사업자들이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랄지 SSM이 들어오면서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우리 시의원과 함께 강주시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영사업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미장원 아주머니는 미장원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옆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목욕탕 사장님은 그 돈으로 빵집에 가고, 빵집도 아저씨는 그 돈으로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고, 이러면서 골목 상권이 살고 강주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이제 강주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은 많이 쇼핑 편의가 편해졌습니다만 1년에 약 2조 원의 돈이 강주 밖으로 유출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강주 경제가 저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할 때 선진국은 일자리 수가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사업자들이 창업할 때 김밥이다 뭐 이런 누구나 하는 이런 데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로운 이렇게 종류를 찾아보면 또 성공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네, 사회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셨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와 흑수저론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공고해져서 개천에서 용인하기 힘든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정책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2차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2차 토론회는 광주경실련 그리고 CNB 광주방송, 전남일보, 광주 CBS의 공동 주관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에너지밸리, 자동차밸리, 문화 컨텐츠밸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각 당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정책 과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20대 총선을 맞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각 정당의 정책적 대안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당이 특화된 정책을 갖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 이용섭 총선 정책 공약 단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산업사회가 수도권 중심의 국가 간 경쟁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그야말로 지역 간 경쟁 시대, 도시 간 경쟁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때 대한민국하고 헝가리하고 경쟁한 게 아니라 강주하고 부다페스트하고 경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이 각자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때 국가 전체가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정자치가 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20%밖에 되지 않는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내려보내고 또 재정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최, 본사 지방 이전도 추진을 해야 되고요. 지금 얘기했던 자동차 100만 대 문제,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캐퍼시티,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63만 대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생산은 53만 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노력하면 100만 대까지 시설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수요에 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 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병환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분열이 아니고 통합으로 가야 하고
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이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또 비수도권 중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부에 들어와서 이 균형발전의 가치가 매우 소홀히 취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특히 현재 우리 공급 과잉 시대에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지역 특화 산업 중심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양재동 지역의 기업 R&D 집적단지라 이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때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소비세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100만 대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것은 단순히 이 비용 편익 분석으로 접근해서는 이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광주형 일자리, 즉 평균 연봉 4천만 원의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광주형 일자리를 대외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 노동계, 시민단체의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화동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예.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의해서 국책 사업들이 몇 가지가 도입이 돼서 작년까지 해서 1차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광전남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고요. KTX 개통하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어쨌든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시책 또는 지역민들의 그런 바람에 근거한 사업들이 이게 일단락되고 나니까 사실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호남과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과 당장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핵심 사업이 사실은 사라져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국가 정책 사업이 1차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에 따른 뭐 경기 부양 효과나 균형 발전에 대한 체감도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와 관련한 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가업으로 저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모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그런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욱 전 부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좀 전에 청년 실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는데요. 이쪽 광주가 청년 실업이라든지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재정 자립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광역시 중에서 전국의 꼴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그 원인은 그동안 여기 호남에서 호남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이죠. 이제 민주당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나눠졌는데 그 두 당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지역 발전을 하지 않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대표적 공약입니다. 그 공약을 저희들은 잘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도 친환경 사업, 부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전기 수소차 등이나 미래 친환경 선도도시를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물론 민주당도 있지만은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새누리당의 사람들을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보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상대 토론자를 지정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인 지역격차 해소에 대해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1분 30초, 답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죠.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하동 위원장께 우리 새누리당 김현옥 부대변인께 하겠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을 하셨으면 강주 전남에 국회의원이 있든 없든 그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키지 않는지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은 우리 장병환 정책위 의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우리가 지금 생산 능력이 한 64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해 생산은 52만 대 내지 53만 대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권도 그러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리고 지자체도 100만 대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장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타도 해야 되고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 당국에서는 설득력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야 될 벽이 우선 여기에 첫 번째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생산기지는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하더라도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기아 자동차나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 물어보면 지금 선진국 자동차 회사들은 해외 생산 비중이 70% 내지 75%입니다. 근데 우리 기아 자동차는 해외 생산 비중이 50% 내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첨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으로 100만 대 기지를 건설했을 때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 장 의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하셨는데 먼저 김현욱 부대변인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섭 단장님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세운 건데 왜 지켜지지 않았나요?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사실이 다릅니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관련돼 가지고 30억 정도가 산단 실시 설계비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당협위원장이 아니었지만은 다른 당협위원장과 광주시장 윤장희 시장과 계속 한 6차례, 7차례를 만났답니다. 만나면서 중앙당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 찾아가고 정부에도 이야기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공약을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장병환 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긴밀히 그쪽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용석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광주의 생산 능력은 사실은 62만 대인데 아직 그 생산 능력도 다 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향후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로 차세대 자동차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전환될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단순히 생산 대수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결국 친환경 자동차 부품 또는 차세대 자동차의 부품 단지를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히려 그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비용 편익 분석만 가지고는 도저히 중앙정부에서 예타를 인정받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의 수요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만 특히 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금 평균 연봉 약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우리 자동차 산업계의 그 고임금 구조 또 그리고 해외에서의 높은 생산성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그 부분을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봉 4천만 원 수준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가 우리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 모델로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더 뛰어넘는 새로운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 단지의 어떤 추진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병환 정책의장께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우리
김윤욱 부대변인께 여쭙겠는데요. 사실 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와 관련된 쭉 논의를 기획재정 과정에서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고 또 새누리당이나거나 또는 정부 관계자들은 또 외교적 관심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고 실질적인 도움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내지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개발과 친환경 부품 직접 단지로서 우리 광주가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이랑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또 이렇게 관심만 보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면 통과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 자체를 여당 차원에서 그리고 청와대 공약을 한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걸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이 많은 어떤 이렇게 믿음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그 외교적 관심이라는 게 그 대통령께서 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제 그것과 관련되지 않고 그 다른 어떤 외교적 관심을 말씀하시는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공약 시절에 말씀하시고 그 뒤로 별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셨고요. 정부 여당 쪽, 여당과 내지는 그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장관들과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관심은 전혀 안 가지고 약간 립 서비스로만 일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당협위원장하고 이제 광주시하고 많이 이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중앙당이나 그 국회에 그다음에 정부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두 분은 그 재선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원내 이제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을 하죠. 그런데 원내위원장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거랑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들이 관철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반영됐었던 거고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장하동 위원장 질문하시죠. 예, 저는 국민의당 장병환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전략으로 제출됐던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후임 정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일정한 성과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신행정서 특별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관련해서 광주 특색이 있는 전통 그리고 광주의 개성을 살려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안착시키고 전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과 조응해서 광주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광주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포진되어져 있는 국민의당이 과거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 균형 발전과 다른 정책적 차이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정부 기관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힘을 이제 발휘하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 균형 발전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고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면서 했던 그런 데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바로 그러한 관심 자체가 거의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광주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지금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죠. 지금 자동차 밸리, 그리고 에너지 밸리, 그리고 문화산업 밸리의 이 큰 어떤 삼각형 전략과 또 문화 측면에서 또 역시 그 작은 또 삼각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는 우리 문화와 관련된 전시 공연 그리고 제작을 맡고요. 또 송암 산단에서는 실감 콘텐츠 클러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제작된적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하는 기능을 맡고 또 혁신도시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맡고 하는 이런 삼각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가 바로 이러한 큰 대삼각형 그리고 소삼각형 이 산업벨트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우리 광주의 어떤 특색 있는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현욱 전 부대변인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장병환 정책위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환 의장님께서는 지금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님이신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금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윤장현 시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어떤 백색 가전이 해외에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방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장현 시장님과 같이 이제 삼성의 실질적인 그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해외에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그런 지역 균형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는가 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같이 지금 현재 야당은 민주당에서 이제 분열이 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상관이 없고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 가지고 이 정부나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우리가 화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장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1번, 2번과 사실 공통된 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가능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여야가 반드시 공동 노력을 해야겠지만 역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멕시코에 이어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부분에 관한 그 법안도 제출해 놓은 거 있습니다만은 리쇼어링, 정말로 해외로 이전한 우리 국내 공장들이, 국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유턴할 경우에 거기에다 여러 가지 세제와 금융과 재정상의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 LG 세탁기 공장이 오히려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로 한 사례는 그런 점에서 매우 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제가 좀 발의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좀 그러면 관심을 갖고 통과시켜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도 잠시 언급이 되던데 좀 1분 하면 안 될까요? 네, 주도권 토론 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 보충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께 6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토론 주도권을 갖고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론할 후보는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2명에게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도권 토론 답변까지 합쳐서 총 6분입니다. 그래서 상대 답변이 길어지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자에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직접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첫 순서는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입니다. 토론 주도권 6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고 싶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공약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청년과 어르신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원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당 역시 미래 세대인 청년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게 우리 국가를 이렇게 선진국 단계까지 발전시킨 어른들에 대한 적극 지원은 공감하는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 방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일부 토론자께서는 이제 이 청년 수당이 비현실적이고 파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좀 폄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에게 지금 취업활동비를 6개월당 원 6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 내용은 거의 저희 국민의당과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는 우리 이제 국민의당은 이것을 재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를 잘하면 문호를 개방을 해서 일단 6개월간 저희들은 300만 원 지급입니다만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말하는 그 보험료를 후납을 받게 되면 결국 자금 플로우만 지장이 없다면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하고, 뭐 금액이야 300만 원이나 360만 원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 고용보험의 문을 넓혀서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재정 지원도 사실상 그렇게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 개정을 우리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공조해서 통과시켜 주실 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요즘 청년들이 그들만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취업이랄지 결혼이랄지 출산도 포기할 만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기 상황에 맞게끔 효과 있는 이제 정책을 사용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저는 뭐 국민의당에서 제안했던 게 재정에, 지금 우리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효과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매달 60만 원씩 6개월간 360만 원을 재정에서 완전히 지원을 해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은 재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 중에서는 우리 예산, 그럼 일단 그 취지는 공감하신다는 걸 알고요. 좀 예. 나머지 시간이 금방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정의당의 장화동 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주거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또 주거급여 지원액을 인상을 하겠다고 좀 공약을 했는데요. 이 국민들의 어떤 주거를 최소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거비 지원한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적극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공약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단기적으로만 해도 연간 4조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약 한 연간 8조 원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에 따르는 어떤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1% 올렸을 때 추가 이렇게 걷어지는 세수가 약 1조 4천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8조 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득세로만 본다면 세율을 한 6, 7% 이상 인상을 해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앞서 지금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표 인상 등의 세수만으로 이러한 그 천문학적인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좀 실현 가능한 재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다른 복지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선순위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 또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복지는 그거는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기하신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세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한 그 정책이 복지세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세를 우선 지원이 필요한 그 순차적인 지원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의료,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교육 문제와 그 의료 문제와 주거 문제에 대한 대상들을 잘 선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 그럼 장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하여간 복지세를 추가적으로 오히려 신설을 하면은 그 조달할 수 있다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간단히 그럼 새누리당 우리 위원장 대변인 말씀드릴 텐데요.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지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노인청 신설을 좀 공약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위한 공약으로 좀 한 것도 기초연금 다 파기됐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 다 파기됐죠. 다 이게 줄줄이 파기하면서 이 부분도 역시 이번에도 공약만 하고 또 역시 안 지키실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또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광주시당 장화동 경제민주화 특위위원장 차례입니다.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방식은 같습니다. 예, 지역의 그 현안 중에 하나인 롯데쇼핑 그 불법 전대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 내용과 관련해서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 행위가 있었고 시의 감사관이 감사사항으로 확인을 했고 당사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광주시의 미온 대처가 잘못됐거나 또는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사기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사회 양극화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일자리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이 막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도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냐? 저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회, 그게 공정한 사회고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롯데쇼핑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의롭고 공정한 광주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 그는 그 책임 있는 그 당이고 지금 광주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중소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하게 해결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장병환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했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광주와 호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2단계 이런 전략이 대단히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권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정부와 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싸움을 해서 이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맞는 국가발전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결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총선을 앞두고는 야권이
여권보다 더 많이 당선되는 것이 필수적인 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당은 뭐 안철수 대표는 야권 연대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광주에 제대로 펼쳐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총선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 전략에 상충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화동 위원장님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욕적인 표현을 해주시면서 또 야권의 힘을 똘똘 뭉쳐서 좀 더 강력하게 정부 방침에 좀 대응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좀 여기 이 자리에 새누리당 우리 김연옥 부대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호남에서는 이번에도 사실 예측컨대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당선되기는 어려운 지금 풍토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이 균형 발전을 위한 면에 있어서는 어떤 당 체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등 이의를 가지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그 전선에는 전혀 없이 철통같이 우리가 대응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새누리당 정권이 정말 부도덕하게 짝이 없는 것이 어떤 사항도 법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요즘은 시행령에서 어물쩍 처리해서 넘어가가지고 그냥 해버리고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법으로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야권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하고 좀 여러 해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지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특히 새누리당 지금 지난 8년간 아예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철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순간 균형 발전론은 폐기한다고 볼 때 그래서 제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자명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궁금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을 막론하고 사실은 수도권의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완화를 이야기를 할 때는 수도권이 같이 나갑니다. 서울과 경기권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수도권의 규제 완화하고 지금 야권 연대 문제하고는 전혀 사실은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걸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가 균형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략과 다음은 새누리당 김연옥 전 부대변인께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우리 장병환 정책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기 전에 아까 저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인청 신설이나 우리 장병환 정책위 의장님께서 어떤 4대 중증 부분이나 공약만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라도 가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저희 당의 어떤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또 내세웠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공약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추진 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이게 벌여온 자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고 여기에 광주 도시마천 생태보건사업 추진 하나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상임법과 관련된 상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임법을 바꿔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안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병환 의원님께서, 정책위 의장님께서, 이제 저희 새누리당은 부도덕한 법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도 부도덕하게 어떤 불법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국회가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법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다수당이고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소수가 그것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다수당이 그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고 불법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그 책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에 규정된 것을 시행령의 위의무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거나 오히려 법 내용과 배치되게 시행령에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제 완화와 같은 것도 반드시 사실은 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법이 아니고 시행령 차원에서 사실은 정부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 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섭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장병환 정책위 의장님께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에 최근에 보도된 건데 20대 총선 복지 공약 평균 점수 및 포퓰리즘 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복지 공약 평균 점수가 새누리당은 높을수록 좋은 공약인데요. 6.1이고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당은 4.4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지수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포퓰리즘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4.9, 더불어민주당은 6.5, 그리고 국민의당은 5.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차례대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게 조사한 게 동아일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동아일보다운 기사를 실었네요. 예. 근데 포퓰리즘이냐 그게 시행 가능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GDP의 약 21%를 복지비로 지출하는데 우리는 절반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70대, 80대들이 올남전 파병되고 독일의 간호원으로 광부로 파독하고 그리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 가서 땀 흘려서 건설한 나라가 이 나라인데 그분들에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복지는 해드리지 못할 망정 다른 나라에 절반도 안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 모르는데 지금 OECD 국가의 조세 부담률은 평균 25.8%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하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도 안 됩니다. 복지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분단된 나라에서 조세 부담률을 18%도 안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부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할 말은 맞지만 또 장병환 회장님 답변해야 되니까. 네. 저 역시 정부에서 30여 년간 나라 살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이 파퓰리즘적인 공약을 내세운 거 누구보다도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은 주로 제도를 바꿔서 재정상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까 청년 고용보험 같은 것이 사실은 추가적인 재정이 없이 하는 거고요. 또 지극히 불합리한 것을 좀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 이런 공약들에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당보다도 사실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공약을 중심적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아일보 그것은 당시 우리 당이 이제 창립되지 않은 청년희망주택법이었는데 이것도 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우리는 국민연금이 주택사업자로 직접 다른 지금 채권이라거나 주식시장이나 이러할 자기가 이런 수단만 가지고는 국민연금 507조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위험 부담이 많은 해외 투자나 이런 것 하기보다는 국내 자산이 남아있는 주택에 국민연금이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재원 소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기한 평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주도권 차례입니다. 세 분께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정의당 장하동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전과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생산된 금액이 우리 지역 내 총생산의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세 라인 중에서 하나의 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광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장단, 임원단 두 차례 만났고요. 그래서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겠다. 추가 이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프리미엄 쪽을 강화해서 일자리나 협력업체에 지장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이제 가전 사업이 떠나면서 우리 이제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고용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청장을 만나서 이제 가전 쪽에 납품했던 사업들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바꿀 때, 사업 전환할 때 지원하는 문제, 경영안정기금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메이드 인 광주 브랜드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떠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 얘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베트남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노동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류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수입했을 때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하동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정의당이니까 노동 문제에 대한 것, 노동 유연성 문제, 인건비가 비싸다, 그리고 노사 쟁의가 많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먼저 그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여당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님들께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역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산시설, 부족한 지역의 생산시설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으면 강성 노조 때문에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 예. 제가 주도자로 한 말씀 끼어들면, 아니 저는 우리나라 노동 인건비가 많고 노동 쟁의가 있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성 노조 때문에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요. 광주가 다른 어떤 대도시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높다고 하는 통계 숫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광주 노조가 다른 지역보다 강성이라는 근거도 없고 인건비가 더 높다는 근거도 없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다른 분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욱 부대변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 선거를 얘기하자고 그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입니다. 그러나 아마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5세 이하 보육과 교육은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누리과정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려보내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또 이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중증 질환 국가가 전액 진료비 부담하겠다. 근데 후에 없던 일로 하자 또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난해 2014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이것도 전혀 법안조차 발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 했지만 매년 장애인연금을 깎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김현욱 부대변인께 물어야 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민들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때 새로운 공약 내걸려고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공약부터 지키는 것이 앞으로 정책 선거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만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역으로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그랬을 때 과연 광주 전남 지역 이 지역 의원님들은 어떤 그 공약을 얼마나 지키셨는가?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예. 30%에서 한 40% 알겠습니다. 정도로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또 다른 예. 문제고요. 예, 예. 또 정부 여당하고 야당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병환 정책위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저는 3대 중병, 양대 위기에 빠져 있다. 3대 중병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에 덫에 걸려 있고 국민의 행복 지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양대 위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이 위기인데 이 3대 중병과 양대 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 전문가시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지요? 우리 네. 장병환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좀 시간을 예, 좀 2분 보충 토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제 시간을 이렇게 잠시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하셨던 내용이나 혹시 상대 토론자에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각자 2분 더 시간을 사용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2분을 더 사용하지 않으실 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먼저 정의당 광주시당 정하동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필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장병환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대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주차에 리얼리티가 실시한 정당 지지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당 당 지지율이 7.9%, 정의당이 12.8%가 나와서 오히려 정의당에도 역전당했습니다. 30대 지지율에 있어서는 14.3%를 기록한 정의당에 비해서 7.6%라는 2배 차이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호남에서도 7% 차이로 더불어민주당과 뒤집힌 상황입니다. 야권 연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의미해서 안 된다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호남에서만 의석을 다투는 모양새는 국민들이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압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필수입니다. 야권의 한 축으로서 새누리당 압승 우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 지붕 두 가족 마냥 호남에서만 경쟁하는 호남당 이미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호남당이 아닌 전국정당, 정책정당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수도권부터 야권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삶과 호남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만 오늘 토론의 주제였던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과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특색 있는 지역 발전 모델을 비로소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 연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김연욱 전 부대변인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그 정책 공약 토론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그 두 분들은 정말 이쪽에 공약과 정책을 다 총괄하시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많은 걱정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선거에 나오는 부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공약이 지켜지고 그랬다 하면 좋은데 항상 해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재탕, 삼탕 그리고 이것을 나열식으로만 해버리니까 이 공약을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공약도 사실상 한 10개 정도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걸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더 이해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공약 정책 토론회 좋지만은 정말 우리 후보가 되신 분들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이 되시고 선거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나열식 재탕, 삼탕의 공약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유권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역으로 한번 받아들이면서 그걸 공약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 광주 서구 을 쪽으로 지금 출마를 그 예정과 오늘 저 예비 후보를 등록할 예정인데요. 저는 제 공약은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이 지역에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 그것을 가지고 저는 공약으로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시민들에게 심판받는 그런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청선정책공약단장 순서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강주 시민들의 행복 지수는 이렇게 높이겠습니다.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다수당이 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150석 이상 그리고 또 개헌저지선까지 가버리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강주 전남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자. 이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이제 누구도 호남에 자기 사람을 공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경쟁하되 호남 밖의 지역에서는 우리가 새누리당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연대와 단일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전략은 경쟁과 연대의 투 트랙으로 가야 우리가 새누리당의 가반 의석을 막고 개헌저지선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통합은커녕 연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월, 3월 중순이 넘어서면 각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우열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에서라도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겨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우리 그쪽에서 실세인 우리 장병환 의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아까 우리 이영섭 본부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현재의 어떤 경제 위기와 관련돼서는 저도 100%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역시 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대안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사실은 국면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기간 산업의 어떤 구조 조정이 시급하고 또 이러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실은 없어야겠다. 국민들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총선이 한 달 남아서 시민들에게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사실 지금 이 찬스 토론 2분을 각각 사실 정치적 공방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저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호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에 도움이 되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어서의 더불어민주당과 내지는 야권의 어떤 연대를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 수도권에서의 이 의석수의 지금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수도권 대 사실은 비수도권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우리 당도 지금 오히려 수도권에서 그동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수도권의 의석이 더 늘어나면 늘수록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는 역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동안에 또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의당도 비록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당이 창당한 기본 취지와 지향하는 정강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어떤 그 노선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00분 동안 열심히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각 토론자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전남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우리의 인재들이 중앙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광주가 지금 대한민국 남녘의 소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의 집권 경험이 있고 전국적인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지역에만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국민에게 큰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2017년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당은 시민 여러분들께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찾아드리기 위해 창단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들만의 정치, 국민 외면 정치로 일관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못해도 제1야당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으로는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연전연패하는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호남이 정부 여당에 소외돼서는 안 되고 또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광주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서 이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진정 호남을 생각하고 호남의 발전을 이끌 정당, 정통 야당을 계승할 진정한 야당, 바로 우리 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정치가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당의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장하동 광주시당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시끄럽고 피곤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가 그들의 편입니다. 이러한 정치 질서를 10년, 20년 지켜봐오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거나 깨트려 나갈 어떠한 대책도 대응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고 눈치 볼 것이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켜야 될 것도 눈치 볼 것도 누구한테 빚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빚이 있다면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꿈을 잃은 청소년들, 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한 게 유일한 저희들의 빚입니다.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럴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연욱 전 부대변인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 공약이 나와도 예산이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집권당 의원입니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보다 예산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정현 의원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역 예산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일해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곡성, 순천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정현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습니다. 저는 이정현 의원보다 더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은 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나오신 분들이죠. 새누리당 후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옷은 새누리당 옷을 입었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와 똑같습니다.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이 정치혁명을 꼭 일으켜 주십시오. 네, 오늘 청년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또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등을 가지고 각 정당에서 참여해 본인들의 정책을 설명하고 또 심도 있게 그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시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22일 화요일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열리는 두 번째 토론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